여러분, 혹시 거대한 유조선이 작은 모터보트보다 느리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길이 400m짜리 괴물 같은 배가 10m짜리 작은 배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무거운 게 느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짐 가득 실은 트럭이 빈 승용차보다 느리고 배낭 맨 사람이 맨몸보다 느린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물 위에서는 이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납니다. 더 놀라운 건 큰 배가 빠를 뿐만 아니라 연료도 덜 먹는다는 겁니다. 화물 1톤을 나르는 데 드는 기름값이 작은 배의 절반도 안 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오늘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물과 공기의 차이입니다. 물은 공기보다 800배나 무겁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배가 물을 헤치고 나가는 게 비행기가 공기를 가르는 것보다 800배나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는 조금만 빨리 가려고 해도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배를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저항을 효율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레고 블록으로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배는 블록 100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배를 2배 크게 만들 겁니다. 길이도 2배, 폭도 2배, 높이도 2배로요. 그럼 블록이 몇 개 필요할까요? 200개 아닙니다. 무려 800개가 필요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00이니까요. 배 안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이 8배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물과 닿는 배의 표면, 그러니까 물의 저항을 받는 부분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겉넓이를 계산해보면 4배밖에 안 늘어납니다. 2 곱하기 2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짐은 8배 더 실을 수 있는데 물의 저항은 4배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짐 한 톤을 나를 때 받는 저항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큰 배가 효율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친구 1명 업고 계단 올라가는 거랑 친구 8명을 한꺼번에 업고 올라가는데 힘은 4배만 더 드는 겁니다. 당연히 8명 업는 게 효율적이죠. 배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회사들은 가능한 한 배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짐을 나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파도입니다. 배가 물 위를 달리면 앞쪽에서 파도가 생깁니다. 욕조에 장난감 배 띄워서 밀어본 적 있으시죠? 배 앞에 물결이 생기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선수파라고 부르는 파도입니다. 작은 배는 이 파도가 아주 짧게 생기는데 속도를 높이면 배가 자기가 만든 파도 언덕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언덕을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배는 빨리 가려고 하면 금방 이 파도 언덕에 막힙니다. 아무리 엔진을 세게 돌려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배는 다릅니다. 배가 길어지면 파도도 길게 생깁니다. 파도 언덕이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도 훨씬 높은 속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길이 10m짜리 작은 배는 대략 시속 15km 정도에서 이 벽에 부딪힙니다. 더 빨리 가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길이 100m짜리 배는 시속 47km까지도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가 10배 길어지면 속도 한계가 3배 이상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배가 빠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차를 실어 나르던 배들이 있었습니다. 티 클리퍼라고 부르는 범선들이죠. 당시에는 누가 가장 빨리 중국에서 런던까지 차를 가져오느냐가 엄청난 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신선한 차는 비싸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선박 설계자들은 배를 점점 더 길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운 원리 때문입니다. 길면 빠르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배가 커티삭이라는 배인데 길이가 85m나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긴 배였죠. 이 배는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72일 만에 달렸습니다. 다른 배들이 100일 넘게 걸렸던 항로를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물리학의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냉혹한 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큰 배가 유리하면 왜 바다에서 보는 거대한 화물선들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기어다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빠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느리게 가는 이유, 그건 바로 연료비 때문입니다. 배의 속도를 올리면 연료 소비가 미친 듯이 증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20km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시속 40km로 올리면 속도는 2배 늘어난 건데 연료는 8배 더 먹습니다. 둘의 세제곱이 8이니까요. 속도를 2배 올렸는데 기름값이 8배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누가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원유를 나르는 유조선들은 보통 시속 28km에서 30km 정도로 다닙니다. 엄청 느리죠. 고속도로에서 이 속도로 달리면 뒤에서 경적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이 배들이 싣는 건 원유나 석탄 같은 겁니다. 값이 싼 화물이죠. 하루 이틀 늦게 도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서 연료를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인 겁니다. 반대로 컨테이너선은 좀 다릅니다. 이 배들은 시속 44km에서 48km로 달립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빠르죠. 왜 그럴까요? 이 배들이 싣는 건 전자제품, 자동차, 명품 같은 비싼 물건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를 더 써도 빨리 가는 쪽을 택하는 거죠.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재미있는 건 2008년에 기름값이 폭등했을 때입니다. 그때 많은 선사들이 속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컨테이너선도 시속 37km까지 낮췄죠. 평소보다 시속 10km나 느린 겁니다. 그랬더니 연료비가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좀 늦게 도착하더라도 기름값을 절약하는 게 더 이득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빠를 수 있지만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큰 배의 장점은 속도만이 아닙니다. 안정성도 압도적입니다. 작은 배는 파도 만나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위아래로 출렁거리죠. 그러면 속도가 들쭉날쭉해집니다. 파도 높을 때는 느려지고 잔잔할 때 다시 빨라지고 반복하는 겁니다. 평균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큰 배는 다릅니다. 파도를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무게가 수만 톤이나 나가니까 파도가 아무리 쳐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마치 경차는 바람 불면 휘청거리는데 대형 버스는 태풍 와도 안정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큰 배는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여기서 배의 비밀 무기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배들을 자세히 보면 배 앞쪽 물속에 둥근 혹 같은 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물 위로는 안 보이고 물속에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벌버스 바우라고 부르는 건데 한마디로 파도를 없애는 장치입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면서 만드는 파도와 반대 방향의 파도를 이 혹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두 파도가 서로 부딪혀서 상쇄됩니다. 마치 소음 제거 헤드폰이 소리를 반대 소리로 없애는 것처럼요. 이 간단한 구조물 하나로 연료를 15%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가 클수록 이 벌버스 바우의 효과가 더 큽니다. 작은 배에 달아봐야 별 효과가 없지만 큰 배에 달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배를 2배 키우면 짐을 8배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작은 배 10척으로 나눠 실을 걸 큰 배 한 척으로 한 번에 실으면 선원도 적게 필요하고 관리 비용도 줄어듭니다. 배 한 척 운영하는 게 배 10척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컨테이너 1개를 보낸다고 칩시다. 작은 배로 보내면 운송비가 한 10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런데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배로 보내면 컨테이너 하나당 운송비가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누가 작은 배를 쓰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컨테이너 24,000개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컨테이너 하나가 대충 12m 길이입니다. 이걸 일렬로 쭉 늘어놓으면 길이가 288km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니까 거의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길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화물을 배 한 척에 다 실어서 한 번에 나르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24,000개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면 그 무게만 20만 톤입니다. 이건 에펠탑 20개를 배 한 척에 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움직이는 엔진도 어마어마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엔진 피스톤 하나가 어른 키만 합니다. 2m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런 피스톤이 열 몇 개씩 들어갑니다. 엔진 하나의 무게만 2,000톤이 넘습니다. 아파트 5층 건물 하나를 통째로 배에 넣은 것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이 괴물 같은 엔진이 하루에 먼 연료가 200톤입니다. 드럼통으로 치면 1,000개가 넘는 양이죠. 이 거대한 엔진은 한 번 시동을 거는 데만도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작은 배는 키 돌리면 바로 부르릉 하고 켜지지만 이런 거대 엔진은 시동 걸기 전에 먼저 예열을 해야 합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돌리면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증기나 안기로 전기로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데워줍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 걸기 전에 시동 예열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규모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엔진을 식히기 위해 매시간 수만 톤의 바닷물을 끌어다 씁니다.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면 녹아버리니까요. 피스톤이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 들어가는 윤활유의 양만 해도 웬만한 수영장을 채울 정도입니다. 이 윤활유를 한번 갈려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엔진 하나가 내뿜는 마력은 자동차 수천 대를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이런 괴물을 배 안에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학의 기적입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람에 관한 겁니다. 배는 8배 커졌는데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실은 이 거대한 배 한 척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인원은 단 20명에서 30명 뿐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모두 첨단 컴퓨터와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하죠. 이 선원들은 배 안에서 수개월을 지내며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갑판을 관리합니다. 배가 너무 커서 한쪽 끝에서 반대편까지 가려면 자전거나 전동 카트를 타기도 합니다. 걸어서 가면 20분 넘게 걸리거든요. 환경 측면에서도 큰 배가 유리합니다. 같은 양의 화물을 나를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작은 배에 비해 절반 이하입니다. 연료를 덜 쓰니까 당연한 결과죠. 요즘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해지는 추세인데 큰 배가 이 기준을 맞추기가 훨씬 쉽습니다. 친환경이면서도 경제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그럼 군함은 왜 안 크게 만드냐는 거죠. 군함, 특히 구축함 같은 건 빠르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속 60km 이상도 냅니다. 그런데 왜 길이가 150m 정도밖에 안 될까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군함은 속도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급정거하고 급출발해야 하죠. 배가 너무 크면 이게 안 됩니다. 마치 경주용 스포츠카는 작고 날렵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군함은 크기보다는 엄청난 엔진 출력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연료를 펑펑 쓰면서 말이죠. 또 작은 고속 보트들은 다른 원리를 씁니다. 플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배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스키를 타는 것처럼 물 표면을 스치듯이 달리는 거죠. 그러면 물의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작고 가벼운 배만 가능합니다. 수만 톤짜리 화물선은 아무리 빨리 가도 절대 물 위로 떠오를 수 없죠. 그냥 물속에 잠긴 채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배를 무한정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클수록 좋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항구입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들어갈 항구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항구의 수심이 얕으면 큰 배는 못 들어갑니다. 배 밑바닥이 바닥에 긁힐 테니까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들은 들어갈 수 있는 항구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부산항, 상하이인항, 로테르담항 같은 초대형 항구들만 받아줄 수 있죠. 두 번째는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 같은 곳을 지나가려면 배의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크면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나 남미를 빙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료도 더 듭니다. 아무리 배가 효율적이어도 항로가 2배 길어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배가 너무 길어지면 파도를 만났을 때 배가 휘어집니다. 마치 긴 자를 양쪽 끝에서 잡고 흔들면 가운데가 휘는 것처럼요. 배도 똑같습니다. 길이 400m짜리 배가 큰 파도를 만나면 배 중앙이 수미터씩 휘어집니다. 이걸 견디려면 배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무게가 늘어나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화물의 문제입니다. 배가 너무 크면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럼 화물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칩시다. 한 달치 물량이 컨테이너 500개 분량인데 배는 2만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9,500개는 누가 채워야 할까요? 다른 화주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배는 크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채우고 다니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 위험입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엄청납니다. 2021년에 수에즈 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좌초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에버 기분이라는 배였는데 길이가 400m나 됐습니다. 이 배 한 척이 운하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하루에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죠. 배 뒤에서 400척 있는 배들이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무작정 크게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최근 들어 선박 업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름을 안 쓸까를 고민합니다. 최근에는 거대한 돛을 다시 달아서 바람의 힘을 보태는 풍력 보호 추진 선박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범선의 원리가 현대의 첨단 공학과 만나 다시 부활하는 셈이죠. 물론 예전처럼 돈만으로 달리는 건 아닙니다. 엔진도 쓰고 거기에 돛의 힘을 보태서 연료를 아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배들은 연료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암모니아나 수소를 연료로 쓰는 거대 선박들도 연구 중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전혀 내뿜지 않는 배를 만드는 거죠. 크기의 효율성에 친환경 기술이 더해지면 우리는 정말로 지속 가능한 거대 괴물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큰 배가 물리적으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빠를 수 있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구, 운하, 구조, 화물, 리스크 같은 여러 제약 때문에 적정 크기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가장 큰 컨테이너선이 길이 400m, 컨테이너 24,000개 수준인데 이게 당분간은 한계일 겁니다. 더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는 거죠. 결국 배의 세계는 물리학과 경제학의 줄다리기입니다. 물리학은 크게 만들라고 하고 경제학은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바로 선박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항구에 가서 거대한 배를 보시면 저 배가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수백 년간 축적된 물리학과 공학의 결정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엔 느려 보여도 실제로는 인류가 만든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 중 하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래의 선박 설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효율을 위해 배를 더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위해 속도를 더 줄이고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배를 만들고 싶으신지 댓글로 꼭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